제가 뭐 마땅한 직업이 없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건지 뭐 한데 일단 영화를 기획 제작을 8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요즘 자꾸 뭐 정치 얘기 떠드는 황교익 같은 양반이 음식글 쓴 거로는 저보다 좀 후배가 돼요. 음.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음식 평론, 음식점 뭐 맛 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와인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글들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이제 책도 쓰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하는 일이 책 읽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뭐 음식 와인 때문에 어찌가 일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 다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방네뿐만 아니라 뭐 와인 때문에 남미까지 갔으니까 뭐 갈 때까지는 간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때문에도 뭐 영화제 때문에도 여기저기 다니고, 뭐 음식 때문에도 지금 자산어버의 흑산도도 음식 때문에 뭐 정말 그 음력 정월에 칼바람 쌩쌩 불 때 들어갔다 못 나올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자산어버의 무대까지도 직접 이렇게 다녀보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뭐 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느끼다 보니까 뭐 영화를 보는 것에 있어서도 혹은 뭐 책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뭐 다른 분들보다 좀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관장님 얘기 듣고 강의를 맡겠다고 한 거는 일단 도서관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제가 아주 잘 봤어요. 그 잘 본 이유, 그런 자산어보가 왜 괜찮은 영화인가, 왜 볼만한 영화인가, 이런 얘기는 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그 자산어보로라는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 이야기 뭐 혹은 감독 이야기, 뭐 과거 뭐 감독의 세계관이라든가 작품 세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쭉 해가면서 뭐 궁금하신 얘기들이나 뭐 재밌는 것 같은 얘기 있으면 뭐 질문도 듣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얼굴은 안 보이나요? 다들 뭐 얼굴 좀 보이게 비디오 다 켜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이제 선생님은 뭐 화면 공유 안 하시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전 할 줄을 몰라서, 저는 영상 강의가 처음이라 네네. 그래서 네, 원래 이렇게 뭐, 네, 뭐, 말소리는 끄셔도, 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네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다들 뭐 얼굴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네. 네, 뭐, 예, 진행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이렇게 책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다 보니까 음. 저는 그 자산어보의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그 한글로 처음 번역된 거는 정문기 박사의 자산어보였어요. 그게 80년대 처음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음식에 한참 관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저 음식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도 좀 제대로 먹어야겠다 싶어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저는 80년대 일단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열심히 아 이렇게 이름들이 유래했구나. 이런 식으로 적는구나.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근데 그 쭉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물고기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각 지방마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 자선어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흑산도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그 전라도 방언들이 가까운 물고기 이름들이 훨씬 많아요. 동네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선어보도 읽고 나중에 나온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5권짜리 책이 있어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 분이 쓴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태원 선생님이라고 생물 선생님 맞습니다. 예, 그 책은 사실 그 사파가 너무 좋은데 글의 내용에는 제가 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저도 글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자주 드나들면서 그 동네에 친숙해진 상태거나 많이 아는 상태에서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발품을 조금 더 팔았으면 훨씬 더 좋은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책 퀄리티, 책을 만들어낸 정성은 너무 좋아서 그 글의 내용, 깊이 때문에 가장 아쉽게 꼽는 책 중 하나가 현산어보를 찾아서라는 5권짜리 책이었어요. 워낙 뭐 거기 세밀화들도 잘 그렸고 되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든 책인데 아 내용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나도 읽을 게 더 많아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책이죠. 그리고 뭐 그때 왜 굳이 현산어보라는 현산이라는 단어 뭐 거기에 뭐 일리 있게 설명은 해 놨지만 뭐 지금 영화 제목도 자산이고 뭐 우리가 부르기는 흑산도고 뭐 거물 현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전 뭐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자산어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영화도 보게 되었죠. 그 제가 이 자산어보에 연출을 한 이준익 감독하고는 한 30년쯤 전에 처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은 뭔가 하면 그 요즘이야 영화 산업이 막 커지기도 하고 방송 쪽 오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아 보이는데 그 시절에는 아직처럼 지금처럼 뭐 영화 산업이 뭐 하지도 않고 새로운 뭐 감독들 뭐 흔한 말로 뭐 박찬욱, 봉준호 감독들 전부 갓 대학들 졸업하던 시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오천 영화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달달 긁어 모아서. 거기에 뭐 기술 스텝이고 뭐고 다 했는데 원래 이 이준익 감독은 연출 지망생은 아니었고 그 원래는 아마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문을 닫았는데 서울극장, 서울 시네마타운 그쪽에서 뭐 홍보실 거기 광고 담당 이런 쪽으로 일을 시작을 처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뭐 박광수 감독 비롯해서 새로운 한국 뭐 임권택 감독 영화들 계속 나오면서 그건 전통을 이어나가는 쪽이었지만 그러면서 꾸준히 젊은 피들이 수혈되기 시작하죠 영화판에. 그리고 그 젊은 피들이 수혈된 게 현재 한국 영화가 나름 그래도 외국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여러 가지로 그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진 게 그 시절에 80년대에 영화를 통해서 한말로 운동을 하던 지식인들이 대학교의 지식인들이 영화 쪽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현재 한국 영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준익 감독도 같은 비슷한 식의 출발점에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요 이준익 감독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재밌어요. 사람이 이것저것 관심도 많고, 그리고 원래 그 충무로에 왜 포스터나 극장에 붙이는 포스터나 전단지들을 그 영화 쪽에선 선재라고 불러요. 그 선재가 뭔가 하면 선전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전 재료라는 게 뭐 포스터, 예고편, 그다음 전단, 그다음 왜 옛날엔 극장 가면 영화 스틸 컷들 요렇게 다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해서 지금으로 치면 광고 회사 같은 데서 만드는데, 과거형의 광고, 영화 전문 광고 회사죠. 그런 시네월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열심히 포스터 만들고 신문 광고 만들고 그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영화 연출해." 이러는 거예요. 아이, 이 형이 미쳤나? 갑자기 왜 갑자기 영화 광고판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양반 중 하나가 갑자기 웬 영화를 만든대? 했더니 그게 1993 년도인데 키드캅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땐 뭔가 하면 광고를 하던 센스가 있다 보니까 분명 이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도 그 '어린이용 영화의 시장이 있다.'라고 그 시절에 이준익 감독은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막 뭐 백화점 같은 데들 극장들 생길 때니까 저도 그 키드캅 찍을 때 현장에 한 2번 놀러 갔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 서울 노원역에 있던 미도파, 지금은 없어졌는데 미도파 백화점에서 쉬는 날마다 아무튼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막 롤러 스케이트 타게 하고 하면서 이 키드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건 아주 시원하게 쫄딱 망했죠. 그러더니 이제 본업인 자기 영화 광고를 하면서 이제 외화 수입하고 어 영화들 몇 편을 제작을 하면서, 이 영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뭐 다른 예술도 그런데 한 번 들어와서 일하다가 재미 붙이면 이것도 뭐 일종의 마약 같은 거라 이 동네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연출을 하는 게 사실 많이 비교를 하는 게 클래식 음악 쪽에서 지휘자와 비교를 하거나 혹은 건축가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자는 사실은 요즘은 옛날보다 덜하지만 그 절대적 권위를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감독으로서 어떤 전체를 지시하고 만들어 나가는 지휘를 하다 보면 그 어떤 지휘자들이 포디엄에 서고 싶은 욕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정명훈이라는 지휘자가 그 피아노에 만족 못하고 결국 포디엄에 선 이유하고도 비슷할 텐데, 그게 영화 감독이 되고자 하는 꿈과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키드캅으로 쫄딱 망하는 바람에 한 10년 동안 그냥 연출을 할 생각은 있어도 내세우진 못하고, 그러다가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로 한 10 년도 2003 년도쯤 이제 실질적인 데뷔를 하고, 그때부터 두 번째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데뷔를 하고 이제 지금 2021년 자선 어보까지 총 14 편의 영화를 연출을 한 게 이준익 감독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준익 감독하고는 영화 극장 외에 제가 그림 전시회 이렇게 갤러리에 가서도 우연히 만난 적이 2번 있어요. 그리고 뮤지컬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뭐였는지 제가 제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뮤지컬을 보러 가서도 만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준익 감독도 좀 약간 잡식성 스타일이에요.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준익 감독하고 서울 아트 시네마라고 예술 영화를 전용으로 상영하는 극장에서 거기서도 두 번을 제가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 두 편의 영화가 그 1975년도에 제작된 영국 블랙 코미디 사극인데, 테리 길리엄 감독하고 테리 존스라는 두 명의 감독이 공동 연출한 그 몬티 파이튼의 성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 성배 얘기하니까 원탁의 기사 떠올리게 하고 되게 풍자적으로 막 야유하고 욕하고 농담하고 시끌벅적한 코미디예요.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요즘은 영화에서 잘 안 보이던데 1970년대 1900 우리나라에서는 78년도쯤 79년도쯤 개봉을 했었나요? 그 존 트라볼타 주연의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디스코 열풍을 몰고 왔던 영화, 이렇게 두 편을 극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같이 보게 된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게, 그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감독들 추천작들을 1년에 한 번씩 상영을 하는데, 그 시절에 그 이준익 감독이 추천한 영화가 그 몬티 파이튼의 성배와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선 지금까지 14편을 찍은, 그중에서 예외적인 키드캅을 빼면 13편의 영화 거의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줄기예요. 하나는 풍자적인 사극, 몬티 파이튼의 성배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코미디. 이게 초기 이준익 감독의 작품들과 연관성이 아주 많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건 황산벌이고, 황산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몬티 파이튼의 성배에 대한 오마주라고 볼 수도 있는 작품이고, 그게 나중에 뭐 평양성이라는 작품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복제화된 작품이죠. 그리고 그런 풍자들이 같이 들어가고, 이제 어쨌거나 이준익 감독 그 영화 전반에 그런 주인공들은 뭐랄까 영웅들이 아니거든요. 다 주류에서 쫓겨난 인간들. 그렇게 되는데, 그게 박흥용 원작의 만화를 영화화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나 뭐 이렇게 다 왕의 남자나 이런 초기 작품들은 그렇게 몬티 파이튼의 성배하고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은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스타라든가 님은 먼 곳에라든가 뭐 변산이라든가, 이 영화들 공통점이 전부 노래나 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존 트라볼타 주연의 디스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70년대 비지스가 음악을 맡았던 이 토요일 밤의 열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예 그냥 뭐 디스코를 초절정으로 이끌었던 시기다 보니까, 이 영화를 좋아한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추천했던 이준익 감독의 다른 영화들이 전부 이렇게 그 음악과 대중음악과 노래와 혹은 춤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걸 보면은 이주익 감독은 자기 취향에 대한 뭐랄까요, 그 그걸 드러내는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되게 명명백백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익 감독의 어떤 작품 세계, 그리고 어떤 영화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그냥 키드캅을 한 편 만들고 그냥 흔한 말로 주거 지내던 한 10년의 세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 2003년부터, 그러니까
결국 그 황산벌로 시작해서 영화들이 이어지죠. 총 14편 중에 2005년 왕의 남자, 2006년 라디오스타, 2007년 즐거운 인생, 2008년 님은 먼 곳에, 2010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2011년 평양성. 이게 한 9년 동안에 걸쳐서 7편의 작품이니까 거의 매년 연출을 한 거죠. 근데 감독이 거의 매년 영화 한 편을 연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너지도 고갈되고 소재라는 게 뭐 영원히 그냥 샘솟듯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황산벌에서 시작해서 그 황산벌의 자기 복제와도 같은 평양성까지 찍고 나니까 관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또 쓸데없이 은퇴 선언했다가 더 안 찍으려고 안 찍겠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조두순 사건 소재로 한 소원이라는 영화로 살짝 고개를 내밀더니 그게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연출의 세계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 사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과거의 이준익 감독과 현재의 이준익 감독은 저는 사실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어보는 과거에 찍었던 이준익 감독의 사과는 확연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변화는 이제 뭐 1, 2, 3기째 이준익 감독이라고 해야 될지 전기 후기로 나누어서의 앞으로 뭐 언제까지 영화를 찍으실지 모르지만 전기 후기로 나누든지 한다면 아무튼 2015년도에 사도부터가 과거의 이준익과는 분명 달라진, 그 달라졌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과거의 이준익 감독 영화는 뭔가 모르게 좀 가벼웠어요.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게 어떤가 하면 사실 보여주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하다 보니까 영화가 주는 여운들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 사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본다는 거는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거나 그러곤 되씹어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음미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좋은 예술 작품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전의 영화들은 그런 점에서 조금 가벼웠다면 2015년도의 영화부터는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영화들에 대해서, 연출에 대해서 더 많이 과거와는 더 깊어진 그런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2015년 이후의 이준익 감독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과거에 사실 그 영화를 14편 정도 찍다 보면 이 정도의, 오히려 저는 지금이 이준익 감독 영화의 깊이나 어떤 작품성으로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감독이 한 10편 정도를 찍고 나서 그다음 영화가 더 좋아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예술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술 세계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에너지가 넘칠 때 그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후반으로 가서는 되게 힘들이 많이 빠진 만큼 쇼트 하나, 붓질 하나에도 그 느낌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 부산 현대미술관에는 그 이우환관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이우환 같은 화가의 전시를 80년대 말이었나 90년대 초에 옛날 그 호암 미술관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이우환전을 했었어요. 지금 그 일본 나오시마의 안도 다다오도 이우환 그림을 좋아해서 거기도 많이 이우환 그림을 많이 갖다 놨지만, 근데 제가 좋아하던 시기에 이우환 그림은 붓질 하나에 에너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되게 좋아하는 게 80년대, 특히 80년대 이후한 그림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림이 거대해도 옛날 이후한 그림을 볼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은 예술가들의 경우에 실제 젊고,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보다는 이제 처음에 습작들이 나오다가 좋은 작품들이 나온 다음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현재까지는 이준익 감독은 계속 훨씬 더 나아지지 않나.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면서도 즐거운 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박찬욱 감독도 작품질이 안 떨어져요. 최근에 아가씨까지였나 그렇지만, 뭐 봉준호 감독은 뭐 최근에 어쨌거나 기생충으로 되게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아카데미상까지 휩쓸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계속 지금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게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술 사조들을 우리가 뭐 미술 같은 경우는 쉽게 뭐 인상파다, 입체파다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구분을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프랑스의 누벨바그 세대라든가 뭐 뉴 이탈리안 시네마의 세대들, 뭐 혹은 대만 뉴웨이브라든가, 뭐 우리나라는 그런 명칭들을 따로 붙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분명 한국 영화의 지금 이 흐름 자체, 이런 정도로 외국에서 주목받는, 그리고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래도 외국에 다 팔리고 반응들이 오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 보는 사람들 많지 않았거든요. 다 외국 영화 들어오기만 기다렸고, 흔한 말로 우리가 뭐 그렇게 영화 사조로 나누진 않습니다만, 홍콩 느와르의 시대에 뭐 주윤발 뜨고 그러면 그 시절 우리 뭐 그냥 통칭해서 홍콩 느와르라는 그 시기에 그 홍콩의 새로운 세대들도 분명 하나의 흐름으로 잡혀요. 뭐 서극 감독이라든가 오우삼 감독이라든가 같은 시대에 같이 묶이곤 하는데, 그런 전성기들을 다른 나라들이 많이 거쳤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90년대, 아까 제가 이준익 감독을 처음 만났다고 하던 그 시점부터 꾸준히 영화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평소 같으면, 옛날 같으면 월급 많은 방송국으로 갔었을 양반들이 다 어떤 조금 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세계로 들어오면서 인력들이 쌓이고, 그들이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경쟁 체제로 가면서 꾸준히 좋은 작품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현재의 한국 영화들이 외국 영화들에 비해서 완성도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작품들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이준익 감독의, 일단 지금 여기서는 편하게 아까 사도부터를 일단 이준익 감독의 후기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후기로 들어오면서 몇 가지가 더 뚜렷해져요. 보면은 일단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대립 구조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어떤 성격, 캐릭터 이런 게 훨씬 더 뚜렷해지면서 영화 자체에도 스토리 자체나 드라마 자체의 긴장감을 캐릭터로도 일단 훨씬 더 과거보다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과거에도 그랬지만 왜 발전했는가 하면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준익 감독의 영화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주류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소외되거나 죄송합니다.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면 사도세자가 주인공이죠. 영조가 주인공인지 사도세자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죠. 둘 다 막강하니까. 사도 같은 경우 뭐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자로 앉혀놓고 그걸 패한 경우는 유일한 케이스니까요. 아무튼 그런 비극적인 사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마지막에 영조도 아들을 그렇게 만든 회한을 갖게 만들죠. 그런 갈등 구조를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사촌이 훨씬 강하거든요. 송몽규 역할이. 동주는 그에 비하면 송명구가 아주 개방적이고 급진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데 비하면 윤동주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송명규처럼 똑똑하지도 않아서 대학도 송명규처럼 일본 유학도 제대로 시험에 잘 붙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뒤에서 지켜보면서 사색하고 시를 써나가는 걸 되게 그 내면을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 않게 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렇게 꾸준히 하나하나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준익 감독의 연출이 과거에 비해서 인물을 다룰 때 얼마나 다른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뭐 박열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두 편이나 요 자산어보하고도 다르게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은 후기로 접어들면서 지금 사도, 동주, 박열, 변산이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진 네 편의 영화를 찍고 자산어보를 찍는데 변산 하나만 현대극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 강점기를 포함한 사극이에요. 그리고 이 박열은 예외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에 최대한 근거를 두고 그 기록들을 최대한 쫓아가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도 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그린다는 거는 사실 극영화로서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죠. 어쨌거나 극영화는 자주 그 영화 관객들이 그 현실과 영화를 혼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영화는 영화지 현실이 아닙니다. 영화는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 다큐멘터리조차도 그 모든 걸 담아낼 수 없는 게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보이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니까. 그럼 박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도 사실 이건 드라마를 더 드라마화시키기 위해서 사실로 더 깊이 들어간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되게 좀 예외적인 케이스죠. 같은 사극적 접근이지만 그 변산에서도 이제 요즘 뭐 무슨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래서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승자 뽑고 하는 그런 래퍼 우승자 뽑는 데서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일종의 현재 상황 3류 래퍼가 자기 고향에 왔다가 일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해가지고 아니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렁에 빠진 것처럼 거기서 헤매는 이야기가 변산이고, 그 자산어보도 공교롭게도 그 사도는 영조의 시대라면 이 자산어보는 시대적으로 바로 그 뒤를 잇는 정조의 시대고, 그리고 순조 영화상으로 순조 1년에 신유박해가 벌어지면서 유배를 가게 되는 정약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절에 그 자산어보에서 나오는 서학이고 뭐 사학이고 이 이야기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 세상의 중심은 임금이었고, 그들 사고 세계 속에서. 그리고 영화에서도 꾸준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성리학이 아니라 서학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약전이 바라는 것도 결국은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약전이라는 인물 이외에 그와 대척점이 되는 창대라는 인물, 창대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저 영화들 다 보셨나요? 네, 형태 다 보신 것 같아요. 네. 결국 창대가 스승을 배반하고 그 스승의 동생인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떠나잖아요. 근데 자, 분명 자산어보 서문에 창대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역사학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머나먼 흑산도, 그 시절에 요즘도 흑산도 가려면 배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 시절에 흑산도라는 건 제주도와 더불어서 그냥 그런 말로 최악의 죄인들이 유배당하는 곳인데, 그 시절 그 작은 섬에 어느 한 어부의 삶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대한민국 사회에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그 역사학자들 중엔 유럽의 역사학자들을 아니, 프랑스의 역사학자들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게 주로 마르크 블로흐 이후에 아날학파라고 불리는 역사학자들인데, 그, 그 뒤에 나온 뭐 페르낭 브로데리니, 장작 크르고프니, 자크르고프니 이런 학자들이 그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저,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셨으면 서양 중세는 암흑의 역사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됐던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서양 중세는 암흑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그 암흑의 역사 자체가 폐기돼 버린 게 60년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80년대까지도, 그 이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사 교과서에 서양의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앞장서서 한 게 뭔가 하면 각 시골의 수도원에 있는 자료들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 각 지방 면사무소에 있던 사료들, 면사무소 기록된 자료들 있잖아요. 문서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내서 서양 중세사들을 다시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백성이나 혹은 민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평민들의 삶을 아직 입체화시킬 만한 1차 사료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니까 창대라는 인물은 전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서 혼동하시진 않으셔야 돼요. 이건 자산어보라는 것도, 이 영화 처음에 쓰여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자산어보의 서문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자산어보라는 책을 전체로 한 게 아니라 그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창대라는 어부가 있었다. 이게 이 영화의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를 참으로 잘 구축하였기에 이 캐릭터가 뭡니까? 그냥 그 나주에서 온 이제 홍어 도매상이죠.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한 도매상이었겠죠. 흑산도에 홍어 사러 왔다가 거기서 그냥 과부하고 정을 통한 끝에 낳은 자식이고 족보에도 안 올렸고, 자 그러니까 절묘하게 그 당시에 이 과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창대라는 인물이 그냥 족보에 올렸으면 서자였으면 과거를 아마 못 봤을 텐데, 그래도 거기선,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저를 족보에 안 올렸으면 양자를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양자가 되니까 이제 과거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자기와 이제 가장 가까웠던 스승과의 대립각을, 나는 스승님 정약전 당신의 세계관이 아니라 당신 동생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립이 극대화되고, 결국 그 이후로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선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대립을 하든 화합을 하든 간에 일단 그 캐릭터 구축을 과거에 비하면 훨씬 깊이 있게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의 개성을 구축하고 그들이 충돌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면에서 영화 보는 재미는 뭔가 하면 주인공들이 표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 영화에서는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 캐릭터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그 후기 이준익 감독, 2015년 이후에 이준익 감독은 과거보다 더 펼치질 않고 일단 주인공들 속으로 소수의 주인공, 특히 2명 정도의 주인공 안으로 이 드라마를 몰아넣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준익 감독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영화 찍는 방법 자체가 훨씬 더 원숙해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단점이랄 수도 있어요. 물론 영화가 시작돼서 회상으로 들어가는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준익 감독이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처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서 과거로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자산어보에서는 정약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정조를 만났던 회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정조에게 칭찬도 받지만 너무 신하들하고 부딪히지 마라라는 얘기도 듣죠. 하지만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회상이 자꾸 들어가요. 뭐 사도 같은 경우도 시작은 뭔가 하면 사도세자가 이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영조를 찾아가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영조가 사도세자를 가둬라. 그런 다음부터 다시 회상이에요. 계속. 뭐 그러곤 둘째 날 모습, 셋째 날 모습, 그다음 회상, 넷째 날 회상, 이런 식으로 드라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동주도 그렇고 박열도 그렇고 다 어쨌거나 하나의 사건 이후에 그 사건들을 설명해서 회상의 구조를 갖고 갔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요즘 그 이준익 감독의 영화 스타일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이런 구조로 만든 영화들이
되게 그 현재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화가 참 평면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이 자기적인 구조거든요. 보통 우리가 무척 많은 영화들은 시간 흐름 그대로 가다가 어쩌다가 회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준익 감독의 최근 영화, 후기 영화들은 의도적으로 구조를, 현재 사건을 터뜨려 놓고 회상을 통해서 설명들을 계속하는데, 이거를 참 정교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기초가 되는 게 시나리오일 테고, 시나리오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거 이준익 감독의 연출력에 비하면 훨씬 더 원숙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즘의 이준익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혹시 여기 흑산도 가보신 분 계세요? 자산어보 지금 그려진 동네가, 여기서는 흑산도인데, 그리고 그 창대가 두 사람이 나주에서 약전 약용 형제가 헤어져서 이렇게 정약용은 강진으로,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참 재밌게 보는 것 중 하나는 공간이에요. 제가 영화나 소설이나 이렇게 읽고 나서 그 글이 쓰여지거나 찍은 곳에 많이 가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그 공간이 이해됨으로써 인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저 아마도 제가 그것까진 아주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형제를 같이 나주까지 유배를 같이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 그렇게 형제인데다가 당시에 대역죄인들을 둘이나 같이 그렇게 긴 여행길을 보내줄 리는 거의 만무하고,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어 일단 정약전이 영화 속에서는 흑산도에 갔죠. 흑산도와 우이도라고, 흑산도 앞쪽, 흑산도에서 훨씬 북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서부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창대가 이제 그 정약 약전의 편지를 들고 정약용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진의 다산초당과 백년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영화 속에서 그 흑산도는 흑산도에서 찍지는 않았어요. 이 영화는 그 자은도하고 도초도에서 찍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자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천사대교 놓이고 했으니까 목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초도는 배를 좀 타고 가야 되고요. 그 지금 정약전이 머무르는 그 가거대기의 집이 그 도초도에 지금도, 지금 지어져서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제 영화 좋아하는 분들, 관광객들 오면은 풍광 좋은 데다가 그 바다 환히 내려다 보이는데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왜 사실 자산어보라는 책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흑산도는 진짜로 홍어를 먹기 위해서, 생물 홍어가 어떤 맛일까 보기 위해서 90년대 한, 최근엔 안 가봤고요. 90년대 한 10번 정도 내려갔는데, 그렇게 가봤기 때문에 저는 이 자산어보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먹방 중 하나예요. 제가 이 자산어보 얘기를 이 먹방 중심으로 풀면 제가 지금 영화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약전이 자산업 흑산도에 가서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은 홍어 생물이에요. 영화 속에서는. 자, 그런데 그게 왜 다른가? 이걸 실제 겪어보면 아, 영화 속에서 정약전이 저렇게 먹었을 때 저렇게 맛을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요런 느낌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경험이 겹치면서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벌써 1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쉬고 네네. 한 네, 뭐 그러시죠. 5분 쉽니까? 10분 쉽니까? 뭐 한 5분 정도, 그럼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근데 그 시절에 정약전 같은 위치에 있던 양반이 그렇게 맛을 따지거나 논했을까? 사실 자산어보라는 책이라는 되게 실사구시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어류 도감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함이지 그 맛을 그렇게 따지거나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오히려 맛을 따지니까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 점이 그 정약전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더 뭐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요 이준익 감독이 전반적으로 그 필모그래피 자체를 보면 14편의 영화 중에 8편이 일본 강점기를 포함해서 뭐 님은 먼 곳의 배경이 월남전인데 그것까지 사극으로 두긴 좀 그렇고 뭐 제가 1945년이죠. 일본 강점기까지와 그 이후의 세계는 많이 다르니까 사극의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서 박열과 동주까지 사극의 범주로 놓는다면 총 14편 중에 8편이 사극이에요. 그런데 초기 작품, 그러니까 평양성, 왕의 남자, 구름을 벗어는 달처럼, 황산벌까지 요 4편은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어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후기 이준익 감독의 사극 세계는 다르죠. 자, 사도세자의 이야기, 동주의 이야기, 윤동주의 이야기, 박열의 이야기. 그냥 아예 주인공 이름들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리고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의 이야기. 전부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준익 감독의 영화는 드라마나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인물들을 내세운다는 건 결국 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사실 느끼게 된 건 현재거든요. 모든 역사는 뭐 반복된다, 되풀이된다라는 말도 하지만 뭐 현재 어떤 정치 세계나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투영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열은 상당히 많이 인물 고증들을 하고 그 시대를 조금 더 치열하게 그려내고자 했어요. 그리고 박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다 이름이 다른 경우도 실존 인물들을 모델로 삼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영화들은 사실 많이 그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결국 둘의 감정
부자 간의 대립에 관한 얘기거든요. 거기서 정말 너무나 잘난 아버지, 하지만 즉위를 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은 어느 한쪽의 신하들을 편들어야만 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엔 뭐 옷매무새도 너무 신경 안 쓰는, 그리고 학문을 하지 않는, 내가 보기엔 밉상인 아들. 그냥 완벽한 아버지와, 표현을 쉽게 하자면 완벽한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한테는 단점만 보이는 아들, 부자 간의 갈등이야. 하지만 영조의 과거를 보면 아, 저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으니,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사도세, 아니, 특히 자산어부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자산어부를 보면서 아까 그 창대라는 캐릭터, 제가 이 창대라는 캐릭터를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창대라는 캐릭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허구의 드라마, 자, 실존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상황들은 존재하지만, 여기 존재하는 인물들은, 자, 정약전이 예를 들어서 흑산도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죽었는데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리고 자산업을 썼다. 효해시마를 이라는 책을 썼다. 총 흑산도에서 3권의 책을 쓴단 말입니다. 이런 몇 가지 팩트들만 존재할 뿐이지 흑산도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약전 정도 지위에 있는 인물조차도. 뭐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 광해군이 제주도에 귀양 갔다가 죽은 거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몇 가지 단초들만 가지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정약용, 동생 정약용과 주고받은 서신들, 그리고 정약용이 실제로 보냈던 자기 제자, 이 몇 가지들은, 그러니까 큰 기둥들만 세워진 거예요. 그럼 영화를 한다는 건 처음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하나씩 구축을 해나가야 한 편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대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한, 자산어부에서의 창대는 물론 정약전이 창대라는 인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하니까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평민인 창대를 자기 책의 서문에다가 그 이름, 성도 없어요. 그냥 창대예요 라는 이름을 올렸죠. 영화에서는 장창대로 나옵니다만. 근데 요 인물 하나가 뭔가 하면 서자인데다가 공부를 하고 싶고, 이런 캐릭터의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공부는 하고 싶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아주 그런 말로 보수적인 성리학주의자죠. 창대라는 인물은.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성리학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 역적이나 다름없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왔다. 나 저 사람한테 배우기가 싫어. 배우고 싶은 열망은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두 인물의 갈등 구조가 딱 구축이 되니까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풍부해지면서 동시에 사실은 창대의 좌절뿐만 아니라 정약용조차도 고치고 싶으나 고칠 수 없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상까지 그려내면서 그게 현재 현실로 돌아가면 현재 위정자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생각까지 미치게끔, 자, 그걸 꼭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면 영화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생각들을, 관객들은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설을 읽어도 그렇고 그림을 봐도 그렇고 음악을 봐도 그렇고 예술가는 제시를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뭐랄까, 뭐 열심히 공부한 혹은 열심히 수련을 닦은, 그건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몫도 그만큼 커요. 특히나 현대 예술은 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걸작이야. 그럼 전부 그래, 모나리자 걸작, 100% 그렇게 수용을 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피카소의 그림이 걸작이야. 피카소의 걸작이 피카소의 그림이 나는 걸작임을 이해한다라고 몇 분이나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걸작이야. 왜? 대답이 순간 제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걸작인데? 조용해져요. 그냥 이제 한동안 세뇌를 당한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은 걸작이다. 자기가 몰라. 근데 이걸 자기가 걸작이라고 지금 표현을 안 하면 이건 지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마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선어부를 처음 본 날 극장 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관장님이 즐겨 들으신다는 이 팟캐스트 있는데 거기 같이 몇 명이 보러 갔는데 제 얼굴을 보길래 제 보낸 눈빛이 뭔가 하면 자산어부 영화 어때요?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 제일 나은데? 그냥 전 그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어부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주변을 지금 둘러싸는 중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자산어부가 재미없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시대에 흑백으로 왜 찍었어부터 트집을 잡으려면 그건 피카소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피카소가 그린 수많은 그림, 수많은 소묘, 그게 다 걸작이라고요? 아닙니다. 피카소란 이름에 눌리는 거지. 제가 아까 이우환이라는 화가를 전 80년대부터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림은 보면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건 뭔가 하면, 왜? 예전에 있던 그 시절엔 점을 하나 찍어도 점 하나가 저 에너지가 저게 찍히는구나 그림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림 자체가 뭔가 요즘 작품을 보면 노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우한 그림은 그냥 탁 서면 붓질 한번 촥 했는데도 이게 팍 치고 오는 이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영화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쉬워 보이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90년대 초에 그 음식 글 쓰기 전에 영화 평 비슷한 글들을 꽤 오래 썼었어요. 근데 영화 글 쓰기가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영화에 대한 글들을 읽다 보면 글의 절반 이상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바본가?
영화를 봤으니 왜 스토리를 얘기해? 스토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살리기 위한 영화는 종합예술이라고들 흔히들 하지만 1차적으로 시각예술이에요. 이 시각예술에 이야기, 구체적인 스토리, 드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화는 스토리텔링만 잘하는 게 영화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소설도 스토리텔링만 잘한다고 소설이 아니죠. 예를 들면 재작년인가요?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보세요. 거기서 읽으시면 어떤 스토리를 읽고 좋다고 하는 걸까요? 초기 작품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밋밋하고 심심해요. 제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을 읽으면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만큼 신경 써서 쓴, 그러니까 아름답게 쓴 미문, 이 문장 좋은데 하는 문장이 소설 처음부터까지 그런 멋진 문장이 한 문장이 없어요. 최근 이제 클라라 태양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 하나 없이 심심하게 갔는데 이게 왜 울림을 주지? 제가 이게 가주의식으로 소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왜, 왜 멋진 문장 하나 없는데 뭔가 내가 이걸 읽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저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어를 보면서 그런 거죠. 영화 끝나니까 뭐 영화 잘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거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단순하니까 그냥 영화 어때 하는 눈빛 보내길래 영화를 잘 찍었잖아. 왜? 여차저차 하니까 설명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자가 그만큼 그 현대 미술일수록 혹은 그래도 이 극영화는 쉽습니다. 다른 영화에 비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얘기 다 들려주고 그러니까 영상만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도 다른 거에 비하면 훨씬 쉽죠. 근데 뭐 아무튼 자산어보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더 직접적으로 얘기들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이제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는 뭐 세트장 혹은 옛날 건물들이겠죠. 그 이제 나주 관아나 혹은 이제 흑산도의 관아 같은 데는 뭐 그런 건 뭐 민속촌이 됐든 세트장이 됐든 워낙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렇고 그 흑산도가 무대지만 흑산도에서는 못 찍고 이제 자원도하고 도초도에서들 거의 찍었고 그다음 이제 참 컴퓨터 그래픽이 CG가 발달하다 보니까 참 편한 건 그거예요. 다산초당이나 백년사나 가는 길에 그야말로 전깃줄 하나 안 보이고 그냥 고스란히 그 주변의 풍경들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이 CG가 도와주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만큼 자연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게 다니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그래 요즘은 참 편한 세상이 됐다. 컴퓨터가 다 전깃줄도 지워주고 어쩌다 끼어든 멀리 있는 아파트도 다 지워주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 제가 우리나라 쭉 다니면서 재밌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온갖 데 개발을 다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 사실 땅의 비밀이 뭘까? 자연의 비밀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자산어보를 보면서 아무리 CG가 추가됐다고 해도 그 이준익 감독이 참 잘 잡아낸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자산어보 전 영화가 변산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이건 뭐 흥행에도 실패했고 이준익 감독 후기 작품 중에서는 제일 평가도 그야말로 안 좋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아요. 프랑스 영화 중에 에릭 로메르라는 감독의 영화 중에 초록광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릭 로메르라는 감독의 영화는 누가 에릭 로메르 영화랑 가장 비슷하게 찍는가 하면 홍상수 감독이 에릭 로메르 영화와 많이 닮았어요. 계속 그 일상적인 수다,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시도죠. 그런데 그 녹색광선이라는 영화가 뭔가 하면 석양이 질 때 그 살짝 초록빛 그런 느낌이 발할 때 뭐 소원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그냥 연애 영화예요. 그런데 이 변산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남녀가 무덤가에 앉아서 변산반도의 석양을 봐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영화를 보면서 석양을 아예 대놓고 영화에서 강조를 합니다. 저 석양은 아름답다는 것을. 근데 이 이준익 영화에서, 그러니까 변산의 카메라가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 그럼 그게 지금 자산어보로 넘어왔을 때 다음 주에는 이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뭔가 하면 왜 도대체 흑백으로 찍었을까? 자, 흑백으로 찍었는데 왜 아무리 조선시대, 그때 뭐 지금보다 훨씬 공기가 맑을 때지만 참 아름답네, 자산어보에 보여지는. 자, 그냥 절의 고도의 섬이라고 치자고요. 흑산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둘러싸고 있는 건 하늘과 바다뿐이고, 낮에는 하늘엔 구름, 바다엔 파도, 물결, 밤에는 밤바다는 달빛이 반사되고, 하늘엔 일단 정약전이 빠지던 날 보름달, 그리고 그냥 전체를 덮는 별, 밤. 그죠? 그런데 이 자체가, 글쎄요, 저는 참 저 아름답게 담아내려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이 캐릭터들이 더 슬프지 않을까요? 이게 영상을 통해서 저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면의 고통을 받는 개인들, 갈등하는 존재들,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을 받쳐준 배경을 통해서 인물들이 더 뚜렷이 부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어도 그게, 그 배경들이 인물을 돋보이고자 한다면
그 배경들이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을 담아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감상자들은 '아 저래서 더 슬픈 거구나. 아 저래서 더 답답한 거구나. 아 저게 저 아름다운 자연이 어쩌면 저들이 갇힌 공간일 수도 있겠구나. 넓게 펼쳐져 있지만. 왜 그 절의 고도와 한양이라는 사회는 다를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 영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대사가 많아지면 생각할 만한 여지는 더 좁아지게 돼요. 자 그렇다고 대사가 적으면 일반 관객들한테 영화가 되게 지루하고 심심해져요. 요 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제가 뭐 다음 주엔 장점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오늘은 제가 자산어보 보면서 제일 걸렸던 부분은 뭔가 하면, 두 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둘이 계속 편지와 시가 오가잖아요. 이게 되게 설명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걸 그 한 시 한 3편 정도, 서너 편,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시를 짓는 배틀까지 포함하면 저렇게 시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 설명을 해 주고 있구나. 예를 들면 그게 동주를 봤을 때 동주의 시들이 대부분 초반부에 그 일본 가기 전에 동주에 정서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시조차도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요 자산어보의 시들은 관계들을 설명하고 그 당시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역할들을 너무 많이 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따라서 그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강요가 아닙니다. 제가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랬다면 훨씬 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보여주는 영상들의 부분이 생각의 폭을 훨씬 더 확장시켜 주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제가 조금 더 그 영화 자체만 가지고 상상하고 싶은 걸 설명을 해 주니까 잘 알아듣긴 했는데, 그 설명의 의도를, 이거를 내가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저 영화를 '아 더 좋게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의 측면일까? 그런 부분이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횡설수설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하나의 영화를 보더라도 제가 지금 이건 현재 자산어보에 대한 다른 강의와 연결돼서 이게 연결된 또 하나의 영화라는 텍스트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영화 영화를 해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뭐 책을 볼 때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자산어보가 지금 쓴다면 어떨까? 사실 저 처음에 자산어보를 다 읽고 나서 좀 실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 이 정도밖에 없나?' 처음에 솔직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니 어떻게 순조 시절에 쓰여진, 조선 시대에 쓰여진 자산어보만큼이나 그 어패류를 정리해 놓은 책이 대한민국에 없지? 야
그럼 이게 정말 참,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사고라는 책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해서 출발했는데. 근데 하물며 이런 그 우리가 과학, 생물학 이런 측면에서 본 책을 접근하는 것도 이렇게 흐 시대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험해 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화는요, 영화뿐만 아니죠. 책도 마찬가지죠. 저 좋은 책, 좋은 영화 보면 어 옛날엔 내가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 그런 의미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구나.' 해서 책을 다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의를 위해서 자산어보를 다시 보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싱겁게 웃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산어보는 이렇게 댁에서 모니터로 보셨을 때 사실 느끼기가 쉽지 않은 영화예요. 저건 실제 극장에, 자 영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고전적인 생각일런진 모르지만 영화는 극장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극장이라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더 압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과 바다, 거길 구름, 바람, 저 바람이 영화에선 보이잖아요.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날리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날리는 옷을 통해서 바람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 바람은 뭐 현실에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주변에 날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별을 보고 달을 보는 그 느낌이나 그 심도가 사실 지금 댁에서 보기에는 쪼끔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안에서 답기도 하지만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자사노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극장에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극장에서 보면 이게 스케일이 큰 영화가 아니잖아요. 전체 제작비 한 42억 정도 들었어요. 이준익 감독 뭐 동주 때 6억 으로 찍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돈 많이 들여서 찍었는데 한국 영화 요즘 웬만하면 사극 찍으면 무조건 100억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되게 소규모의 영화인데, 소규모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담아낸 세계가, 우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영화는 기회가 된다면 극장에서 보시면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익 감독 이 후기 사극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존 인물들을 어쨌거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상징성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산어보가 나오기 전에는 정약전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정약용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정약전이라는 또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한 개인을 통해서 어떤, 그리고 여전히 창대를 보면 이 쌍놈아 하면서 아무리 개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절에 뭐 그 말 이외엔 부를 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들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긴 다 사도, 세자, 윤동주, 박열, 정약전 전부
어쨌거나 자기가 의지했든 의지하지 않았든 그 당시 역사 속에 뭔가 수렁에 빠진 거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물들이죠. 과연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더 느끼게 될까라는 그런 감수성을 그래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이준익 감독이 사극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준익 감독이 동양화 전공이에요. 세종대 동양학과인가 그런데 그 중퇴자입니다. 중퇴자. 근데 대학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영화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초기에 그 영화 광고 디자인 이쪽을 하고 저희 그 영화 포스터나 이런 데 카피들 쓰는 거 다 그 해야 되거든요. 이 마케팅 쪽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센스가 좋아요. 이준익 감독 본인이. 그리고 아무래도 그 회화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각적인 감각 이게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원숙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동주에서 흑백 영화를 한번 실험해 본 다음이다 보니까 흑백으로 찍은 그러니까 동주에서 훈련을 하면서 흑백 영화를 찍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겠죠. 물론 이게 보통 제가 인터뷰 기사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 기자들은 흑백으로 찍은 걸 제작비하고 연관짓거나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작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그 요 그림 자체, 화면 자체의 심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떤 농담, 똑같은 흑백이 그냥 우리가 흑백 필름이라고 해서 흑백 영화라고 해서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까만색과 하얀색 사이에 있는 수많은 농담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분명 시각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그 영화를 첫날 딱 보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가 하면 이 자산어보 시나리오 작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마디 야 영화 잘 봤다 그랬어요. 이 시나리오를 김세겸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제 대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야 준희경이랑 일하니까 어떻디? 야 영화 너무 잘 봤어. 그래서 요즘도 자주 만난대요. 영화 너무 잘 봤다니까 옛날부터 영화 보면 저랑 얘기도 많이 하고 제 흔한 말로 가르침을 받던 친구라 제가 너무 영화 잘 봤다고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래서 어디다 했더니 야 한잔 하자 좋다 해가지고 자산어보를 잘못 보는 바람에 간만에 한 3, 4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죠. 근데 이 친구가 김세겸 작가의 시나리오 두 편이 이 변산하고 자산어보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의 최근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봤죠. 대화도 계속 해야 되고. 보통 한 편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초구가 나온 다음에 2~30번 고칩니다. 크게 고치는 것보단 뭐 작게 고치기도 하고 크게 뜯어 고치기도 하고 그
시나리오 한 1000편 쓰여지면 그중 한 2편 정도 영화가 된다. 2~3편이 영화가 될 거예요. 시나리오 작업이 되게 그 고됩니다. 왜 고된가 하면 짜여진 틀 속에서 기존에 만들어지지 않았던 다른 영화를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건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대략 2시간 내외에 펼쳐진 이야기가 그 과거로 치면 과거엔 더 단순했죠. 그 대부분의 영화의 줄거리는 해피엔딩은 다 파랑새 같은 얘기거든요. 열심히 자기가 좋은 걸 찾아서 열심히 떠돌아 봤지만 결국 뭐 파랑새는 집에 있더라. 뭐 여기서도 뭐 영화에도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다닙니다마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야 자사노보 얘기 가지고 제가 유튜브 후배 유튜브를 해 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찍자 했더니 "잠깐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왜?" 했더니 "이게 지금 예매 상황이나 뭐나 지금 영화사가 좀 우울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참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가 아직 셀 때였어요. 이 자사노보가 개봉되던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매율도 좀 저조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재작년에 완성이 사실 1 차적으로 다 됐답니다. 근데 딱 개봉하려니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미루다 더 미룰 수는 없어서 이제 개봉을 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름 최근 이준익 감독 2편의 영화를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변산이라는 영화가 뭔가 모르게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건 뭐 저하고 같은 연배의 작가가 썼기 때문에 좀 올드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10년 전에 써뒀던 시나리오인데 어쩌다가 이준익 감독 손에 들어가서 이준익 감독이 너무 재밌게 읽어서 영화를 하자 했더니 아무리 고쳐도 그 올드한 느낌을 완전히 털어내질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변산 출신이에요, 실제. 그래서 자기 어릴 때 얘기를 그냥 랩에다가 섞었는데 이게 아까 음악을 좋아하는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이준익 감독이 요거 이렇게 가니까 재밌네." 해 가지고 그런 취향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이 친구가 어느 날 사무실을 갔더니 자산어보 얘기 가지고 고민들을 막 하고 있길래 자기가 써 보겠다고 했어요. 그 이걸 자기가 쓰겠다고 용기를 내서 한 이유가 이 친구가 성균관대학교에만 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학과 동양철학과 이렇게들 있어요. 한국철학과. 여기 출신이라서 요 세계관을 자기가 한번 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세겸 작가 뭐 대학교 때 공부 절대 열심히 안 한 친구거든요. 근데 아무튼 학과가 그러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 참 중요한 체득된 게 어느 정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자산어보를 보다 보면 제가 참 이게 어떤 작가의 장점이 을 감독이 참 잘 수용을 했구나. 왜냐하면 작가가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감독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게 영화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어려운 뭐 대학 논어 얘기들을 명심보감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요 자산어보 속 캐릭터들의 일상 속에서 되게 잘 아구가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나름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어쨌거나 들은 풍어를 잘 녹였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야, 너 너무 유식한 척 하느라고 한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을 그때도 주고받았지만 그런 대화들이 이 영화 속에 잘 안착한 거는 사실 그런 점에서 작가도 어느 정도 좀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라서 칭찬하는 건 아니고 실제 왜냐하면 감독이 검증을 하면서 안 쓸 부분, 덜어낼 부분들은 덜어내니까 그런 게 너무 오버되면 그만큼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넘쳐서 좋을 게 없거든요. 특히 영화도.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가 자기가 어릴 적부터 자라온 얘기는 변산에 다 털어넣었고 학 학자금 내서 대학교 때 배운 건 전부 자산어보에 다 털어넣었는데 이준익 감독한테 완전히 빨렸다고 그러면서 저랑 농담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즐겁게 하면서 이준익 감독한테 전화드려서 저 우리 김세겸 작가랑 같이 자산어보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했더니 이준익 감독이 좀 그런 데서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에이, 야, 그냥 분위기 좋으면 아무거나 하라고 했을 텐데 야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나중에 하자 해가지고 결국 유튜브 미완성은 아니고 만들어 보지도 못한 유튜브가 되면서 그냥 작가하고 술만 마셨던 그런 기억도 사실 개인적으로 자산어보에는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저는 요즘 한국 영화 특히 아직 극장 못 가서 모가디슈는 못 봤는데 일단 자산어보를 보면서 되게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개인의 가치 판단 기준인데 예를 들면 제가 임권택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서편제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서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서편제들을 꼽는데 저는 서편제보다 춘향전을 훨씬 잘 봤어요. 되게 찍기가 쉽지 않은 영화인데도 춘향전이 훨씬 더 저한테는 많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 사극을 찍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자산어보는 제가 어쨌거나 올해 작년 포함해서 본 한국 영화 중에는 제일 나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요 정도 사극을 이렇게 생각할 여유를 만들어주고 어떤 시각적인 풍요로움도 주면서 2시간 조금 넘는 상영 시간 동안 뭔가를 꽉 채우고 가주는 느낌을 준 영화가 자산어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자산어보의 좀 디테일들을 왜 어떤 강점들이 있길래 자산어보는 나에게 좋은 것인가 뭐 그 얘기죠 결국.